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 공모주 시장 최대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증권가는 기업 가치를 최대 10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주가가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좀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과연 따상의 축배를 들 수 있을까요? 2차 전지주 성장성과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과 에너지 분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초란 서정대 자동차과 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해서 생긴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상장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모 회사, 차 소장님, LG화학 주가 요즘 왜 이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LG화학을 그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화학 분야와 2차 전지 분야를 모두 다 소유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삼성 SDI와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SDI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2차 전지를 보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LG 화학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뭐 LG 화학에 있어서 화학 분야가 나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반에 LG 그 2차 전지 분야가 수율을 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적자를 봤을 때 화학 분야가 이익을 내서 어떻게 보면 적자 사업부를 먹여 살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20년에 이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모멘텀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사를 했다라고 이제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자회사로 주겠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곤혹스럽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강요당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화학과 2차 전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이 좀 풍성했었다라면 이제 한 가지만 먹도록 강요를 당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물론 화학이 지금 현재 수출 품목 1, 2위를 다투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의 무게 중심은 2차 전지에 있었다라면 이제 2차 전지를 떼어낸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을 놓고 본다라면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잖아요. 예. 배터리라는 게 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원가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게 뭐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한 30-40% 이상이 된다라고 일단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전기차는 배터리의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용이 30-40%면.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전기차를 이제 배터리를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 예비 절차에 착수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 최대 100조 원까지 시총이 될 것이다. 100조 원이라면 당장 삼성전자 다음에 코스피 2등이 되는데 어떻게 100조 원으로 예상을 합니까? 기업 가치를.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예, 이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따질 때는 이제 본질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본질 가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도 설왕설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치, 현재치, 미래치가 있으니까 어떤 걸 기준점을 삼느냐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공개할 때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 가치, 경쟁 기업의 가치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가해 본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게 이제 국내 기업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꼭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만약에 외국 기업이라도 비슷한 그 업황을 하고 있다라면 이런 걸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많은 가격을 받게 된다라면 자본잉여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5천 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상장을 하게 되면 5천 원 자본금이 되고요. 15,000원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어찌됐든 자본 자체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좋은 회사, 현재로서는 시총이 가장 높은 회사는 CATL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영업이익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를 땡겨다가
아무래도 하지 않겠는가. 뭐 국내에 있는 삼성 SDI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조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땡겨와서 우리도 비슷한 가치를 좀 쳐다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1등이 중국의 CATL이다. 예. 중국의 CATL의 지금 현재 시총이 6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서울 시장의 이 할인율을 좀 감안해서 제일 많이 줄 때 100조 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줄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를 하는 주관사가 결정이 되고 공모 회사와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겠죠. 근데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는 것은 대략 한 적게 봤을 때 한 50조 정도, 많이 봤을 때 100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LG화학의 시가총액이 한 7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감안하게 요즘 LG화학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시가총액이 뭐 한 이제 50대 중반, 50조 대 예, 중반이더라고요. 50조 정도까지 이제 워낙 떨어지는 떨어져가지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서두르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IPO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거의 고점에 와 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정석 교과서에 나온 신호거든요. 아, 그것도 신호라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IPO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18년도에 IPO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IPO가 많았던 건 2019년도 아니고요. 2020년 말부터 IPO가 늘어났다라는 게 주시장이 화랑일 때 IPO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IPO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상대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약간의 버블 논란도 있고요. 또 IPO가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0조 정도 된다라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100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이 100조라는 물량들이 이렇게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어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또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논외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찌됐든 IPO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대략 한 50조에서 100조 사이에서 조금 고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0조하고 100조면 거의 배라서 편차가 너무 큰데 예. 박 교수님 이게 이제 이렇게 100조를 예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나면 배터리 판매가 크게 늘 것이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가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잖아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향후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 배터리 시장의 전망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게 예상할 만큼 시장이 확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저희 2차 전지 시장을 봤을 때 순수 전기차, 즉 순수 배터리 전기차 쪽이 배터리 장착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크긴 하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전기차하고 경쟁을 하는 차량 전자화가 된 차량들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풀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통들 수소 전기차라고 부르시는 연료 전지 전기차라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차종이 많기 때문에 어느 뭐 시장 전망에서는 향후 배터리 전기차 쪽에 관련된 배터리 시장이 한 20배 이상 성장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오늘 리포트도 그런 게 있던데요. 예, 그건 좀 많이 낙관적이지 않나 싶고요. 과도한 전망치 같다 20배라면. 예, 지금으로 봐서는 좀 경쟁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 경쟁사라는 게 배터리 회사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전기차 이외의 경쟁 차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전개될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LG 화학 쪽에 좀 국한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전지 시장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완성된 단전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요.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완성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고 그 배터리의 소재. 그렇죠. 네,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거. 예, 뭐 분리막이라든지 분리막. 뭐 얼마 전에 SKIT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지 자체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소재 사업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LG화학이 이번에 회사를 분할을 할 때 이 전지 회사를 에너지 솔루션, 즉 LG 엔솔 형태로 분할을 하고 소재 쪽 사업은 전부 다 LG화학 쪽에 두고 온다는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소재는 LG화학이 계속 생산한다. 전지 소재들은 LG화학이 계속 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본시장 쪽으로 넘겨 판단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배터리가 중요하지만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가 소재를 만드느냐도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20, 30배 늘어난다는 아까 뭐 레포트도 있다고 예. 하는데 그것은 좀 과도하다. 한 좀 어느 정도 늘어날 거로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수치적으로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예. 현재. 아, 그렇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니까 LG 엔솔의 이 배터리 기술력, 중국에 지금 CATL도 얘기를 했는데 네. CATL과 비교해서 요즘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CATL이 급격하게 올라가던데 LG 엔솔 국내 전기차 배터리 회사와 중국 회사 비교하면 어때요? 일단 저희 전지업계에서 그 2차 전지를 생산하는 1위 업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한국은 한국 3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CATL하고 BYD를 앞장 세우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원래 그 일본에 있다가 중국으로 인수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AESC라고 해가지고 인비전 AESC라는 회사가 있고 ASC. AESC라고 해서 좀 AESC. 이름이 좀 예.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있고 또 그리고 전 세계 리튬이온 2차 전지 시장에서 거의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소닉이 있죠. 파나소닉. 예, 일본에서요. 그리고 파나소닉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항상 연상하게 되죠. 테슬라에 주로 공급하는? 예. 아직까지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에 공급하는 것 이외에 본격적인 시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주력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원통형 이외에 새로운 형태를 해보겠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테슬라의 의존적인 시장 그리고 그 의존적인 그 납품 구조를 개선시켜 보겠다고 해가지고 채택을 하고 선택을 한 게 각형 쪽입니다. 각형. 예. 네. 각형과 네. 이 파우치형 네. 또 방금 말씀드린 원통형 세 네. 가지의 배터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조금 뭐 성능이랄까 아니면 특징이랄까 짧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국내 업체는 다 파우치형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그 우리나라 그 배터리 제조사들이 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소형 원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파우치가 있습니다. 소형 원통, 중대형 파우치. 예. 이 소형 원통형과 그다음에 중대형 파우치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은 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형이 가장 높아요? 예, 그 단전지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에는 낮은 에너지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다만 저걸 간혹 가다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원통형 같은 경우는 그 셀을 배치를 할 때 셀 간에 데드 스페이스가 있다고 해서 공급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팩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고들 생각을 해요. 근데 단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팩화 시켰을 때 팩 에너지 밀도가 파우치 타입을 갖고 만들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같은 레벨입니다. 않는다. 그러면 국내는 아까 말씀하실 때 대형 파우치형 우리 하고 있다는데 예. 얼마 전에 뭐 좀 기술적인 거 조금만 더 여쭤본다면 독일의 폭스바겐이 뭐 각형 배터리를 선택했다. 네. 그러니까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SK 이노베이션이 뭔가 주요 고객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폭스바겐이 뭐 각형 배터리를 선택해 자기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아직 지금 무리한 이야기고요. 뭐 폭스바겐이 사실상 뭐 소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볼트. 노스볼트라고 해서 NV라고 약자를 보시면 되는데 이 노스볼트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각형을 가지고 그 자동차에 지금 채택을 해보겠다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폭스바겐이 이러한 전략을 짜게 된 이유가 그 테슬라의 영향이 큽니다. 테슬라가 그 배터리 데이에서 자기들이 향후 미래에 선택할 단전지로서 중대형 원통형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폭스바겐이 이어서 중대형 각형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뭐 현재로서는 10년 정도 후에는 이 중대형 각형이 80% 정도까지 차지하도록 자기들은 로드맵을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표를 할 때는 내재화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내재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직접 80%를 다 커버하겠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상 내재화라고 제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 내재화? 예, 네. 전지 제작사들하고 이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합자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차 소장님 지금 내재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들, 투자자들 내재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예. 이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해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면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약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증권가에서는 이제 가장 우려하는 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오버행 이슈, 결국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미래 그런 불투명성들이 나타나면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이제는 업황이 바뀌었죠. 그걸 포문을 연 게 이제 폭스바겐이고 GM이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도 그런 얘기들이 현재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도 오랫동안 설비 투자를 해왔고 수율, 결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해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로드맵이 10년 내에 이제 됐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빠르면 한 5년부터 뭐 시제품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동차 업계에서 현재 지금 뭐 많은 것들을 뭐 협력 업체들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주요한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과연 배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만들어서는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물론 자동차 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완성차 업계에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는 내재화를 한다 하고 그 밑에 단에는 다 갖다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도 현재 고개를 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침 교수님 어제 현대자동차가 이 LG에너지솔루션과 이 뭐 현대자동차가 내재화를 한다 배터리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회사를 세운다. 뭐 내재화 합작법인 자체가 어떤 준 내재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현대차가 내재화를 시도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보도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지 않아요? 예. 무슨 오히려 그 현재 그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고 해서 그 사실상 내재화에 해당되는 합자사, 합작사. 예,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들여다봤을 때 유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차종을 하거든요. 현대차가. 예, 연료전지 전기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배터리 전기차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등 사실상 안 하는 차종이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배터리 쪽에다가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거를 집중시킬 만한 여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들과 합자사를 만드는 게 옳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가장 처음부터 협업을 해왔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자사를 만들게 된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배터리 회사와 합작사를 만들어서 배터리 함께 생산한다. 투자도 네. 함께 하고 네. 결국은 거기서 물량도 배터리도 조달하고 그런 방법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인비전 AESC라는 회사의 예를 들었었는데 그 회사가 원래 일본의 그 닛산 자동차하고 NEC하고의 합자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닛산 자동차가 자기들의 투자 지분을 회수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닛산이 빠져나가고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합자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 회사의 그 당시 기술 개발 속도라든지 기술력 자체가 배터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못 따라간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합작해서 만들었을 때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보다 기술 진보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네. 느리다. 그런 경우가 실제 발생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현재 양날의 검인 게 향후
배터리 전문 제작사와 합자사가 있을 때 이게 배터리 제작사는 기술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뒤떨어지지 않아야지만 자동차 회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늘 이게 보도에 주목을 끄는 게 투자자들도 주목을 끄는 게 애플이에요. 애플의 예. 전략. 뭐 중국 배터리 회사와 함께 합작을 한다고 그런 뉴스도 계속 있던데. 예. 근데 미중 간에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예. 싶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전략은 정말 오리무중이다. 그런 어떤 보도 자료들이나 우리가 애플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애플이 뭐 이번에 처음으로 애플 휴대폰이 그 협력 업체들을 다 발표를 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뉴스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뭐 이렇게 우리가 거대 기업들이 협업 관계를 언론에 노출한다라는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고요. 특히 애플같이 비밀주의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애플의 배터리 전략, 뭐 중국의 배터리를 뭐 탑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애플의 경우에는? 현재 그 애플의 배터리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엔지니어예요? 예, 한국 사람이고 그분이 원래 그 LG 화학 시절에 배터리 연구소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SDI에 잠깐 계시다가 애플로 넘어간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LG에 있을 때 LG 초창기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애플이 양산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적어도 애플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전제에 대한 설계 그리고 개념 그런 거를 개발을 한 다음에 그 개념에 근간을 하고 그 디자인에 근간을 해서 양산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긴 합니다만 왜 그래도 중국일까요? 중국의 기술력이 1등이니까. 뭐 그쪽이 단가 부분도 그렇고 뭐 다양한 측면을 다 봤을 때 사실 중국이 편하죠. 그 기술력도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뭐 우리나라와 중국을 원래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보다 현재 앞서 있는 건 제품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애플이 향후 어느 국가와 딜이 될지 그리고 또 어느 나라의 전지회사가 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유력한 거는 사실 한국 전지회사와 중국 전지회사가 되겠죠. 그 중에서 한국 전지와서 중국 전지 어디? 근데 왜냐하면 우리로 오면 굉장히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상당히 좋을 텐데 예. 가능성이 자꾸 중국 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뭐 신빙성 있는 보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한국 분이 총 책임자예요? 네. 애플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주목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보면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심해서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우리한테도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중국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애플과 협력이 좀 그 공급망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분석하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오바마 때부터 나온 정책이죠.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결국 이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점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갔다라면 지금 뭐 평균 임금이 중국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이 경영 효율화보다는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뭐 고용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구들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라면 또 선택지가 좀 좁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이 배터리 3사들 뭐 상당히 기술력이 출중한데 최근에 이 3사의 어떤 기술력 비교랄까 그리고 어떤 소재를 뭐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높인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기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시작점은 각기 달랐고 뭐 셋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느리긴 했습니다만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세 회사가 시작한 시점 자체가 한 21년, 한 22년 정도 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수준도 뭐 어디가 딱히 우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소재의 변화는 어떤 그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그 소재의 변화에서 지금 코발트에서 니켈로 넘어가는 이유는 코발트 자체를 지금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점점. 일단 그래서 현재 그렇다고 해서 코발트 기반이 되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갖고 만든 전지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모바일 쪽은 전부 다 그쪽을 쓰고 있습니다. 코발트가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가요? 가격보다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베이스로 만들었을 때가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가장 유력하고요. 예. 근데 중대형으로 가게 되면은 자원 부족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발트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코발트 다음에 차선책으로 선택이 된 게 니켈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쪽으로 갔을 때 니켈이 두 번째 차선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켈 다음에 세 번째 그 방책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철입니다. 철? 예.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철로? 그러니까 그게 철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LFP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보면은 이 LFP를 종종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NCM과 NCA 3원계 기반의 중대형 2차 전지도 리튬이온 계열이고요. LFP도 리튬이온 계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많이 쓰면서 이른바 주행거리,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 국내 3사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나 폭스바겐의 파워 데이 때도 이게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앞으로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시장이 커질 때는 니켈만 갖고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니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대체 소재가 예, 그래서 LFP 쪽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 그리고 결국은 그 소형은 LCO 기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기반의 그 소형 리튬이온 2차 전지로 갈 것이고 중대형은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쪽은 니켈 기반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범용 시장 쪽은 철 기반의 LFP로 갈 거라는 게 기술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참여하는 인터 배터리 데이가 열려서 상당히 그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데 이번에 무슨 특별한 기술 뭐 새로운 게 소개되거나 무슨 큰 이벤트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안 그래도 다녀온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인터 배터리는 뭐 매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뭐 올해도 뭐 딱히 새로운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배터리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의 내재화가 되면 배터리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들 예.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간접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투심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 투자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시장을 이제 펼쳐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에 투자를 하셨다라면 2021년에 바뀐 환경,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든지 GM 등이 내재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일단 불안감을 자아낸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굳이 이렇게 조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단 요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 한번 살피시고 내가 과연 장기냐 단기냐라는 면도 한번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IPO 말고 또 좋은 큰 대형 IPO들이 예정되는데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좀 일단은 가장 거? 지금 빠른 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뭐 그 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공모 가격이라든지 공모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뭐 게임 회사와 그다음에 은행 뭐 이런 쪽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는 뭐 이런 대여급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뭐 제가 IPO도 얘기를 했지만 전기차 시장 전망 볼 때 우리 배터리 회사들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배터리 회사들의 중장기 전망 시장이 어떻게 될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종합을 해주실까요? 보통 그 2차 전지 쪽을 이야기할 때 다들 지금 핫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차세대 전지 쪽이거든요. 차세대 전지. 예, 그 차세대 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전고체 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전고체 전지가 뭔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가장 네. 안전한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근데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요. 향후 한 10년 정도는 잊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는 생각하지 마라. 네. 왜 그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아.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원래 리튬이온 2차 전지가 배터리 전기차라든지 연료전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ESS라든지 그쪽 시장을 만들어 갈 때는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자기들이 시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즉
다른 전지가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차지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시장을 키운 형태가 됐어요. 근데 전고체 전지는요. 개발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압도하기도 힘들 뿐더러 현재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시장에 워낙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시장을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토요타가 전고차 배터리 개발에 굉장히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토요타가 전고체 전지에 가장 앞서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지만 예, 맞는 말인데 전고체 전지를 이야기할 때 또 상당한 패러독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왜 전고체 전지가 개발이 되면 배터리 전기차에 사용이 돼야 되죠? 왜 거기에 사용되느냐? 완전히 새로운 전지가 나오는데 검증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쓰이지 않고 어떻게 그것도 대용량의 전지에 그 시스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전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면을 보더라도요. 토요타가 전고체 전지를 설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요. 토요타는 제가 보기에는 풀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히 하이브리드 쪽에 먼저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또 그리고 토요타의 전략은요. 향후 10년 정도 지나더라도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풀 하이브리드가 유력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토요타에서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겁니다. 네. 뭔가 하면은 그동안은 배출 규제 쪽으로 중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측면에 있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풀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렇군요. 아니, 전고체 배터리까지 상당히 10년 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예, 걱정할 10년 필요 정도 없다. 후에 10년 정도까지는 예. 투자자들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배터리 문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과 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